네, 안녕하십니까. 네. 필답형 핵심 요약 제1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필기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기존에 합격하셨던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필답형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는 1과목부터 6과목까지 필답형 과목을 우리 필기 과목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필기를 요약한 것이라고도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과목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요. 각 강좌가 30분 내외에서 끝나게끔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되면 좀 지루한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필답형 강좌를 짧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짧게 보시고 자기가 숙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메모를 해보시고 또는 다른 데다 암기장에다가 옮겨놔서 써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습득하는 것도 좀 부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필답형 시험에 맞게 정리를 해드릴 때 그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것들 중심으로 기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강좌 들으시고 바로 두 번째 강좌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필답형 내용 정리는 여러분 교재에도 우리 자료가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요약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 좀 혼동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잘 메모를 하셔가지고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제 1과목 안전관리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실기과정, 필답형 과정에 대한 OT는 전체 OT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그 내용 숙지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바로 내용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관리론에서 첫 번째 소개된 내용입니다. 하인리의 재해 발생 도미노 이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안전에서 하인리란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론이 너무 광대하고 많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될 확률이 아주 빈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인리의 재해 발생 도미노 이론. 하인리란 사람이 사고가 일어난 과정을 단계를 5단계로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할 때도 당연히 들어보셨죠. 이제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분들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인리의 재발생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 단계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필답형일 때는 쓰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인리는 원래는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업재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직원이었는데 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인리가 여러 자료를 이렇게 관리하고 또 이게 보고 현장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본인의 이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도미노 이론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문제에서 도미노 이론을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와도 그것은 하인리 이론을 쓰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인리, 유전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 개인적 결함,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사고, 재해,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합니다. 자, 하인리의 5단계를 지금 여기에서 핵심 1번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라는 이야기예요? 하인리의 5단계를 쓰라는 이야기죠. 하인리의 5단계를 쓸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한번 5단계를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유전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개인적 결함이 생깁니다. 개인적 결함이 현장에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때문에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 사고의 결과 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재해를 또는 상해 이러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을 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역순으로 한번 더 읊을게요. 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사고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고하고 재해하고 다르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재해라는 것은 사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재해가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있었다? 사고가 있었다. 사고가 왜 발생이 됐다?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가 있었다. 불안전한 행동을 왜 했냐? 개인적 결함이 있었다. 개인의 결함이 왜 형성이 됐냐?
유전적 요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요소하고 이 사람이 성장하던 사회적 배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단계를 역순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인리가 말한 도미노 이론은 결국은 근로자가 재해를 일으키게 되는 과정을 순서를 나타낸 거고요. 자,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는 개인마다 다 암기법이 따로 있겠죠. 저처럼 그냥 순서대로 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사고 때문에, 사고는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때문에, 불안전한 행동은 개인의 결함 때문에, 개인의 결함은 유전과 사회적 환경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만드셔도 되지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유사계 불사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유사계 불사 이렇게 해서 유사계 불사, 하인리의 5단계는 유사계 불사. 마지막 단계 5단계는 왜 이야기 아닙니까? 마지막 결과는 재해로 끝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 유사계 불사 해서 이걸 말 만드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1번에서는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 이 도미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5단계를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버드의 재해 발생 이론입니다. 하인리 다음으로 재해 발생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이 버드고요. 버드는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을 새로운 도미노 이론이다라고 주창하면서 신도미노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드는 신도미노 이론을 관리의 부족, 기본 원인, 직접 원인, 사고, 상해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상해를 여러분들이 재해 이렇게 쓰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버드의 이론은 하인리의 이론과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해가 일어난 것은 뭐 때문에? 사고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직접 원인이 있었다. 사고를 일으키는 어떤 직접 원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이 직접 원인은 기본 원인에 기인한다. 기본 원인은 결국 관리의 부족과 통제의 부족에 의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하인리하고 버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버드는 관리의 부족을 이야기했잖아요. 통제의 부족을 이야기했잖아요. 관리나 통제를 어디서 합니까? 예, 안전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가 부족했거나 안전관리 부서에 통제하는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았냐. 그래서 기본 원인이 발생이 되고 직접 원인으로 이어지고 사고, 상해 또는 재해가 발생한 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버드가 다시 사고 발생 5단계를 재정립하면서 신도미노 이론 이렇게 부릅니다. 신도미노 이론 써라. 버드 이론을 써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버드의 재발생 이론. 버드가 사람 이름이지만 그냥 단어로 보면 새잖아요. 새, 관, 기, 직, 사.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세관기 직사 해서 1000마디 뒤에를 써보시는 거, 이걸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5단계를 쓸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관식 시험에서는 이걸 물어보기가 드뭅니다.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드물고 주로 5단계를 쓰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빈도를 제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 따로 설명을 안 드립니다. 세관기 직사, 일단 여러분들은 핵심 요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답형 문제풀이를 보기 위해서 뭘 알고 있어야 되냐? 기본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기본이란 게 안전관리론에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그런 시간이고 1차 때 다 했잖아요. 했던 내용인데 이제 써야 되니까 쓰기 위한 복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관기 직사입니다. 세관기 직사. 하인리는 뭐라고요? 유사계 불사 해서 문구를 써보라고요. 그럼 단계를 항상 써보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세 번째입니다. 아담스의 재해 발생 5단계라고 있습니다. 아담스란 사람도 사고 발생 5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담스가 말한 재해가 발생되는 단계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 구조에 문제가 있다. 안전관리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 안전관리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작전에 실수가 있었다. 이 작전의 실수 때문에 전술의 실수가 발생됐고 그것 때문에 사고, 상해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담스의 사고 발생 5단계입니다. 재해 발생 5단계입니다. 자, 아담스는 안전관리 구조, 그 다음에 작전이나 전술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작전이나 전술. 그래서 또 용어가 좀 바꿔서 썼죠. 군대 용어를 쓴 것 같죠. 예, 그래서 아담스의 사고 발생 5단계입니다.
작전사. 아관작전사. 아관작전사. 아담스의 5단계 기억하는 방법. 아관작전사. 다시 이야기합니다. 유사계 불사, 세관기 직사, 아관작전사. 자, 이 세 가지가 재발생 5단계로서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핵심 3번까지는 사고발생 5단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재발생 비율입니다. 하인리의 재발생 비율과 버드의 재발생 비율, 이 두 가지가 우리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이 시험 볼 때는 이 두 가지의 비율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인리의 재발생 비율은 1대 29대 300, 버드는 1대 10대 30대 600 기억나시죠? 예, 하인리의 재발생 비율은 1대 29대 300인데 1은 사망, 중상, 또 29는 경상, 300은 무상의 사고입니다. 버드의 이론은 1, 10, 30, 600이지 않습니까? 1대 10대 30대 600. 그래서 사망이나 중상, 또 경상, 무상의 사고, 무상의 무사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버드는 하인리의 무상의 사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무상의 사고, 무상의 무사고 해서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더 세분화시켜서 나타낸 것이고 하인리 이론보다는 하나의 단계를 더 넣음으로써 더 세분화시켜서 나타내는 게 버드입니다. 근데 시험은 실기시험에서요. 실기시험에서 빈도는 당연히 하인리 이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리 이론과 버드 이론의 비율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인리 이론에 대해서는 기술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요. 29가 뭡니까? 경상해입니다. 300이 뭡니까? 무상의 사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문장으로 쓸 수 있냐? 이렇게 써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망설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인리의 재발생 비율 1대 29대 300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하인리의 재발생 비율 1대 29대 300은 330건의 재해를 분석한 결과 그중에 한 건은 사망 중상, 29건은 경상해, 300건은 무상의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을 문장으로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는 이야기죠. 그 부분들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필답형에 기술하라, 설명하라 이런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장 만드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인리의 재해 발생 비율은 총 330건의 재해 중 한 건은 사망 중상, 29건은 경상, 300건은 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비율을 나타낸다라는 이런 의미로 문장을 기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버드도 그와 같은 식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 건은 10건은 30건은 600건은 이렇다. 이렇게 문장으로 쓰시면 되는데 그걸 어려워하시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해 발생 비율 간단한 내용을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1대 29대 300과 1대 10대 30대 600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되고 지금 나왔던 문제만 보면은 하인리 거만 소개를 해야 돼요, 제가. 근데 버드 이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 기본 이론입니다. 재해 발생 비율은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고 가십시다. 자, 재해 발생 비율이었고요. 자, 핵심 5번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4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4가지 원칙은 예방 가능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쉽게 낼 때는 어떻게 내겠습니까? 필답형에서 쉽게 낼 때는 재해 예방 4원칙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 원, 대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도저히 나는 없다 그러면 그냥 따라하세요. 손, 원대. 손, 원대. 얘가 뭡니까?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계기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이렇게 4가지 원칙 쓰라는 문제는 4점짜리지 않습니까? 그 4점짜리를 못 쓰면 안 됩니다. 자, 단지 한 번 더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설명하라고 할 수 있어요. 재해 예방의 4원칙 중 2가지를 쓰고 설명해라. 4가지를 쓰고 설명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번만 풀어서 쓰면 됩니다. 예방 가능의 원칙을 풀어서 쓰면 돼요. 모든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라는 원칙입니다. 대책 선정의 원칙은 모든 재해는 원인이 있고 이 원인을 알면 대책은 마련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손실 우연의 원칙은 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의 크기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연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원인 계기의 원칙은 원인 연계의 원칙, 계기의 원칙 같습니다. 계기의 원칙 같습니다. 원인 연계의 원칙, 계기의 원칙은 모든 재해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한 번씩만 풀어서 쓰시면 좋은 설명이 되는데 이것도 쓰는 것을 또 막상 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뭇거리더라. 그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도록 편하게 쓰시고요. 제가 설명하라, 기술하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법이 아니잖아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으로만 한 줄, 두 줄 써주시면 그건 다 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예방 가능의 원칙, 모든 재해는 예방 가능하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방 가능의 원칙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이 원칙을 내가 쓰라고 하면 한 줄, 두 줄 정도로 두 줄 이상 쓰지 마십시오. 한 줄, 두 줄 정도로 어떻게 쓸 수 있나, 내가 쓸 수 있나 이걸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들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손 원대 알고 있냐 이거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도저히 지금 뭐 당장 이렇게 해서 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원칙 4개 써라. 그러면은 맞힐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손 원대만 아셔도 괜찮다. 예, 문제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때 감을 또 잡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내용 정리입니다. 자, 6번 사고 방지 5단계입니다.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 5단계를 갖춰놨어요. 이 사고 예방 대책 5단계 또는 사고 발생 방지 5단계 이렇게 말하는 거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하인리가 했습니다. 하인리의 사고 방지 5단계입니다. 조사 분시시. 자, 조사 분시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기 때부터 저랑 같이 공부를 해왔던 분들은 한 번씩 들어왔습니다. 제가 필기할 때부터 실기를 준비한다 생각하고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조사 분시시. 자, 내용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단계별로의 흐름은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 제일 먼저 안전 조직을 만들어라. 첫 단계 해야 될 게 안전관리를 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안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조직을 만들어라.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있었던 어떤 재해가 발생됐는가를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사실의 발견을 통해서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분석을 합니다. 사실의 발견, 분석, 시정책, 대책이잖아요. 시정책이라고 썼지만 대책을 선정을 하고요. 그 대책 중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현장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시정책 선정을 해가지고 현장에다가 적용을 해야지 실제로 재해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를 조사 분시시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 이해를 하는 건 뭐냐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회사에 안전조직이 있어야 되고 이 안전조직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 첫 번째가 뭐냐. 과거에 자주 일어났던 재해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사실에 발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이 왜 존재했는가를 분석을 해야 된다. 분석한 다음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시정책을 선정을 합니다. 그 시정책을 현장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재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사고 발생 5단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해가지고 써지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조사 분시시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입니다. 안전조직입니다. 금방 말했다시피 첫 번째로 뭘 만들어라? 안전조직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안전조직의 형태는 3가지가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죠. 라인형, 직계식이라고도 하죠. 직계형, 라인형, 스텝형, 라인 스텝, 혼합형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조직의 종류를 3가지 써라 이렇게 문제 나오면 아주 감사하죠. 예, 라인형, 스텝형, 라인 스텝형 이렇게 쓰면 되고 우리말로 쓸 사람들은 직계형, 참모형, 직계참모형 또는 혼합형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직계참모형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직계참모형 합쳐서 써도 답이 됩니다. 자, 지금 이쪽에 써져 있는 것들은 세부적인 사항들은 라인형의 특징입니다. 스텝의 특징입니다. 라인 스텝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징도 필기 때 한 번씩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라인형은 100명 이하의 소규모, 명령 지시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스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 지식이나 정보 수집이 당연히 어렵겠죠. 부서가 없으니까. 스텝형은 100명에서 1000명 이하의 중규모 사업장이고 안전 지식 정보 수집이 용이합니다. 안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생산부서와 안전부서 간에 뭐가 생깁니까? 마찰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안전부서에는 책임이 있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생산부서에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부서하고 안전부서하고 안전 업무에 대한 충돌이 생기기가 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라인스텝 혼합형은 1000명 이상에서 사용을 합니다. 대규모 사업장이라고 부르죠. 생산부서, 안전부서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안 생기죠.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전관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안전정보 수집이 당연히 용이합니다. 자,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자, 문제를 제일 쉽게, 이 핵심 7번에서 문제를 제일 쉽게 내면 뭘 물어본다? 안전조직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어렵게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렵게 내봤자 뭐 내겠습니까? 라인형의 특징 3가지를 쓰시오. 스텝형의 특징 3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계시다가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이거 갖고 하나 쓰시면 되잖아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없다, 안전부서가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답을 쓰시면 3개 정도는 쉽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것도 대비를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입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 포함사항입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있다는 말은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규칙이 있다 이 말입니다.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규정을 우리 회사에서는 지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안전보건관리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직무에 관한 사항 해서 이 안전보건 조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각 부서에 배치된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팀장님은 어떤 일을 하고 안전과장님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각 직무에 맞게끔 그 내용의 업무가 기술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월마다 몇 시간씩, 분기마다 몇 시간씩 이렇게 교육을 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우리가 법상 교육이 몇 가지 있습니까? 정기교육이 있죠. 그 다음에 특별교육, 채용시,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업 기초교육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잡아놓은 게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규정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는 규정이 포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필답형 시험에서 최대 많이 써라고 하는 문제는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여기에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4가지를 써라. 이렇게 하면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가능하면 이런 것을 쓰는 것을 좋은 답이 아니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거 규정이라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는 뭐 있다? 조직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안전보건관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사고조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핵심 단어를 기억하세요. 우리 회사의 규정에 뭐 있어야 되는가? 조직, 교육, 또 안전보건관리, 그 다음에 사고조사 이렇게 4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 계시면 이제 문장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용이하게 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법상으로는 제가 잠깐 넘어가서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이제 정해진 우리 법적 기준으로는 몇 인 이상입니까?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9번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자, 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를 갖고 있으면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럼 안전관리자가 됐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자,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를 합니다. 앞에 이제 문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위원회, 협의체, 여기서 심의 의결하는 직무, 규정,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면 되고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호자, 조언,
지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를 가져올 때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 확인 대상 이런 기계 기구를 가져올 때 적격한 제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 절차 속에 안전관리자가 보호자 조언 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당연히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위험성 평가에 대한 보호자 조언 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요, 보호자 조언 지도를 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리 감독자죠. 관리 감독자가 유해윤 조사부터 해서 그것에 따른 개선 대책까지 마련을 해서 개선하고 위험성 평가가 완료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자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요. 안전관리자는 보호자 조언 지도하라고 이렇게 법에가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직무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 세우죠.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호자 조언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실질적으로 교육도 하고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자료도 준비해주고 또 그런 부분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사업장 순회 점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개선 사항을 찾아서 안전보건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나 개선을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전관리자의 직무입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자 조언 지도를 하게 됩니다. 재통계에 관한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호자 조언 지도를 합니다.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호자 조언 지도를 합니다.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를 합니다.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수행을 해야 된다. 몇 가지 있습니까? 10가지나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읽었잖아요. 힘들게 쭉 읽었는데, 자, 여러분들은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4가지입니다. 자, 4가지만 기억합니다. 읽어보셨잖아요. 지금 읽어보셨으니까, 자, 여중에서 안전관리자 직무 4가지를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필답형 문제가 나오면 나는 안전관리자 직무 써라는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 4가지만 쓸 거다라고 기억을 해버리셔라. 그 기억을 해버려야 할 게 뭡니까? 자, 제일 쉬운 거 기억을 하세요.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자기 안전관리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을 했는가, 그날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하나 암기사항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앞으로 가서요. 3번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호자 조언 지도. 위험성 평가에 관련된 보호자 조언 지도. 요거 기억을 합니다. 자, 이걸 권장을 합니다. 이걸 쓰실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해서 3, 4, 5 이 내용과 앞에 있던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여기까지 해서 4가지로 정해버리십시오. 위험성 평가, 이제 타이틀만 보면 뭡니까? 안전관리자 해야 할 직무,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순회 점검, 업무 수행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관리자 직무를 1번부터 10번까지를 다 이렇게 외우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담이 많이 줄어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4가지만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사례 연구 순서입니다. 10번 재사례 연구 순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재사례 연구 순서는 전제 조건, 재 상황의 파악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에 확인을 하고 문제점을 찾고 근본적 문제점을 결정을 하고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재사례 연구 순서라는 제목이 뭡니까? 우리 회사에 있었던 과거의 재사례를 갖고 와서 이것을 연구해 보는 겁니다. 왜 이 사고가 발생이 됐었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재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이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가를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왜 그러한 사고가 직접 일어나게 된 원인들이 존재했는가 사실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찾고 왜 이렇게 했냐,
문제점이 뭐였냐? 이런 문제점이 있었네. 이런 문제점을 찾고 그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이런 문제점들이 왜 나왔을까를 찾아보고 그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제 상황을 파악을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을 확인을 하고요. 이 사실 속에서 문제점이 뭔가 찾고요. 그 문제점 중에서 근본적인 것을 찾고요.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재살의 연구하는 순서입니다. 자, 재살의 연구 순서. 전제 조건부터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 포함하면 총 5단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재살의 연구 순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필답형에서 과거에는 아주 자주 물어봤던 문제인데 최근에는 빈도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걸 놓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맞춰야 되는 문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안전에서는 제4의 연구 순서라는 이 문장이 2번 나옵니다. 이 문장이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어디서 나옵니까? FTA에 의한 제4의 연구 순서가 있죠. 결함수 분석을 통한 제4의 연구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기할 때 이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할 때 FTAN 제4의 연구 순서가 있죠. 이 제4의 연구 순서까지 해서 제4의 연구 순서를 쓰라는 문제는 몇 가지가 있다?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내용이 제4의 연구 순서라는 말로 쓰입니다. FTAN 제4의 연구 순서는 당연히 틀리죠.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 1단계는 제일 먼저 FTA니까 뭐 떠올라야 됩니까? 갑자기 인간공학으로 넘어가니까 좀 혼란스럽죠? 하지만은 떠올려 보세요. 기억이 나면 진짜 좋은 겁니다. FTA에 의한 제4의 연구소. 제일 먼저 1단계가 뭡니까? 탑 사상의 선정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탑 사상 선정. 제일 꼭대기 사상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상마다 원인 규명이죠? 사상마다 원인을 찾습니다. 사상마다 원인을 찾으면 뭐가 그려집니까? FT도가 그려지죠? 결함수도가 그려집니다. 결함수도가 그려지면은 컷셋 패셋을 찾아가지고 뭘 찾을 수 있습니까? 뭘 마련할 수 있습니까?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FTA에 의한 제4의 연구 순서를 쓰라는 문제의 답입니다. 예. 그냥 제4의 연구 순서를 쓰라 그러면 요게 답입니다. 자, 요 2가지를 혼동하지 않길 바라면서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옆에다가 이 FTA에 의한 제4의 연구 순서도 써놓고 아, 이렇게 2가지 형태로 제4의 연구 순서란 말이 나오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FTA에 의한 제4의 연구 순서는 FTA를 실시하는 단계를 압축시켜 놓은 거죠. 간단하게 4단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4의 연구 순서입니다. 자, 다음.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 아, 이 시험도, 이 문제도 잘 나오죠. 예. 이 문제도 이 문제를 출제한다고 했을 때 안 좋은 문제라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관리 시험에서, 산업안전 시험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문제는 아주 포괄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당연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산업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재해가 일어나면 뭘 합니까? 긴급 처리라는 걸 합니다. 긴급 처리를 하고 나서 재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니까 원인이 찾아집니다. 원인이 찾아지니까 대책이 마련됩니다. 대책이 마련되니까 실시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이 단계가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입니다. 자, 이제 안 보고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고 산업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긴급 상황이잖아요. 긴급 처리를 합니다. 긴급 처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긴급한 내용을 다 수습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긴급 상황을 수습을 했어요. 그럼 뭐 합니까? 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재해가 왜 일어나는가? 재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하니까 원인이 나오고, 원인을 찾으니까 대책이 나오고, 그 대책을 실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시 계획이 나오고, 실시 계획대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개선 효과가 있는가 평가를 해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당연히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빈칸을 채우겠죠? 채워라. 빈칸을 이렇게 채워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출제도 됐고요. 그래서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안 보고도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재해 발생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긴급 처리해야 되구나. 긴급 처리가 끝났으니까 조사해야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시는 방법으로 권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긴급 처리 있잖아요. 이 긴급 처리라는 내용이가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피제 기계 정지입니다. 피제 기계 정지를 시키고 첫 번째 순서예요. 긴급 처리의 첫 단계는 기계 정지. 두 번째는 뭡니까? 피제자, 다친 사람을 말합니다. 응급처치. 세 번째가 뭡니까? 관계자에게 통보. 네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2차 재해 방지. 자, 다섯 번째가 뭡니까? 현장 보존. 현장 보존을 하는 이유가 다섯 번째인 현장 보존이 긴급 처리의 마지막이에요. 긴급 처리의 마지막인데 이 현장 보존을 하는 이유는 다음이 뭐로 이어집니까? 재조사를 해야 되니까 현장 보존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피제 기계부터 정지부터 현장 보존까지 긴급 처리 순서. 저것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면 쉬운 문제잖아요. 이 단계로 물어보면. 근데 긴급 처리로 물어보면 한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한번 높아진 겁니다. 이 긴급 처리 5가지 내용을 쓰라고 했을 때 이 순서가 바뀌면은 잘못된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순서 그대로, 긴급 처리 순서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PP, 관, 투, 현. 이렇게 PP, 관, 투, 현.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고가 나면 뭐부터 세웁니까? 기계 세우죠. 그 다음에 사람 구하죠. 그 다음에 연락하죠. 그 다음에 2차 재해 방지하죠. 그 다음에 현장 보존합니다. 자, 11번 내용도 맞춰야 될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틀리면은 안 된다. 재해 발생 형태입니다. 이제 재해 발생 형태가 과거하고 약간 달라졌죠. 예, 재해 발생 형태가 공단에서 나오는 이제 코사 가이드가 바뀌어졌습니다. 자, 떨어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떨어짐, 사람이 인력에 의해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게 떨어짐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력이나 중력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떨어진 건데 과거에는 뭐라고 했다? 추락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자, 추락이란 말을 이제 떨어짐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떨어짐. 그러니까 제 형태를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추락이라고 써야 될 상황이 되면 나는 그때 떨어짐이라고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추락이라고 쓰는 것보다 떨어짐이라고 쓰는 게 더 확실한 답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경우를 과거에 뭐라 했다? 전도라고 했죠. 네, 넘어짐 이렇게 합니다. 전도가 아니라 넘어짐. 깔림, 뒤집힘 해서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을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 깔림이나 뒤집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넘어짐 2번하고 3번하고 다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라는 말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뒤집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계, 물건 이런 것들의 개념이고 넘어졌다라고 말한 것은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 깔린 경우 또는 지게차 등이 재건설기계 등이 운행 또는 작업 중 뒤집어진 경우를 말한다. 깔림, 뒤집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사람은 전도라고 이야기하고요. 떨어짐. 그 다음에 4번 부딪힘이란 게 있습니다. 부딪힘, 물체의 부딪힘. 이제 과거에는 충돌 이런 개념을 썼죠. 자, 부딪힘, 접촉이라 하면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 동작으로 인하여 기물의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여서 부딪히거나 접촉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부딪힘, 접촉 이 말의 의미는 부딪힘, 물체에 부딪힌 거, 또 접촉 이렇게 부르는 걸 말합니다. 자,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 사람이 달려가다가 기둥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부딪힘이에요. 부딪힘이죠. 자, 크레인이 물건을 매달고 있는데 매다는 물건에 작업자가 부딪혔어요. 그럼 그것도 부딪힘이에요.
근데 매달린 물건이 쏟아졌어요. 쏟아졌단 말은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뭐라고 했어요? 낙하, 비례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맞음이라고 합니다. 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의 맞음. 그래 구조물, 기계 등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간섭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맞음이라는 말로 씁니다. 낙하, 비례라는 말을 이제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음, 그렇게 제 유형을 나타내야 된다. 자, 부딪힘과 맞음 같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좀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말이 단어가 바뀌었다, 용어가 바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끼임입니다. 끼임. 끼임이라 하면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롤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회전체 돌기부 등의 감긴 경우를 말한다. 아, 끼임이라는 말이 이제 과거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협착이라고 했습니다. 협착이라고 하는 것이 끼임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읽어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은 기계 분야에 위험점이 떠오릅니다. 협착점, 끼임점, 절단점, 접선 물림점, 물림점, 회전 말림점 이런 말들이 지금 떠오르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 것을 전체 제 유형으로는 물려 들어가는 사고도, 끼이는 사고도, 협착 사고도, 회전 말림에 의한 사고도 다 뭐라고 부른다? 끼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협착이라고 안 하고 끼임 이렇게 부릅니다. 위험점은 그대로 있어요. 물림점, 끼임점, 절단점 이렇게 불러요. 위험점은 그렇고 그것에 의한 사고 유형을 부를 때 제 유형을 끼임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너짐이 있습니다. 무너짐이란 말은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죠.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그냥 통틀어서 무너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과거에는 이거 뭐라고 그러죠? 독의 붕괴라고 했죠. 독의 붕괴. 이런 말을 썼지만 무너짐이라고 그냥 표현하시면 됩니다. 압박 진동이라 하면 제자가 물체 취급과정에서 신체 특정 부위에 과도한 힘이 편중, 집중, 눌려지는 경우나 마찰 접촉 또는 진동 등으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걸 압박 진동이라는 말로 씁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타박상 이런 말 썼죠. 타박. 예, 이런 타박상도 여기에 압박 진동에 의한 결과물로 보는 거죠. 압박 진동 이런 것들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신체 반작용이라면 물체 취급과 관련 없이 일시적이고 그다음에 급격한 행위, 동작, 균형 상실 등에 따른 반사적 행위 또는 놀람,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체 반작용이라고 용어 설명을 하게 됩니다. 부자연스러운 자세라 하면 물체 취급과 관련 없이 작업 환경 또는 설비의 부적절한 설계 때문에 배치로 인해서 작업자가 특정한 자세 동작을 장시간 취하여 일부에 부담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게 부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으로 사용되는 말이 부자연스러운 자세. 밑에 있는 과도한 힘, 동작 이런 것들이 근골격계에서 나오는 원인들이었죠. 그래서 과도한 힘, 동작이라 하면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밀기, 당기기, 지탱하기, 들어올리기, 돌리기, 잡기, 운반하기 등과 같은 행위, 동작을 과도한 힘, 동작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로서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 유형이 이렇게 가이드가 개선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제 유형을 쓰라는 문제에서는 특히나 여기서 나오는 용어를 저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여기 권장 과거에 뭐 추락, 낙하, 전도, 붕괴, 협착 막 이런 용어로 쓰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 동작이라 하면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속적 반복적인 업무 수행으로 신체 일부에 부담을 줘. 이 말도 어디서 나와요? 궁극게 나오죠? 이상 온도 노출 접촉이라 하면 고온, 저온 환경, 물체에 노출 접촉된 경우는 고온이나 저온에 노출된 경우 이런 것들이 이상 온도 노출 접촉 이렇게 부르고요. 이상 기압 노출이라 하면 고기압, 저기압을 말하죠. 기압이니까 고압실 작업 이런 데가 이상 기압 노출이라고 부릅니다. 유해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라 하면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된 거죠. 그래서 유해위험 물질에 노출 접촉되는 흡입하거나 독성 물질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를
유해 물질 노출 접촉,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라는 말은 화학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예, 화학에서 주로 나오는 제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양한 이렇게 경우가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멘붕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용어 정리라고 보십시오. 소음 노출이라 하면 폭발음을 제외한 일시적 장기적인 소음에 노출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 당연히 소음 노출이니까 예, 폭발음을 제외한 일시적 장기적인 소음에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유해광선 노출이라 하면 전리 또는 비전리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를 유해광선 노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에 산소 결핍 질식이라면 유해물질과 관련 없이 유해물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유해물질과 관련이 있으면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 돼버려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막혀 호흡 기능이 불충분한 경우 이런 것들이 산소 결핍 질식이라고 부릅니다. 화재라 하면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며 방화는 의도적이기는 하나 관리할 수 없으므로 화재에 포함시킨다. 방화도 화재라고 제 유형을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폭발이라 하면 이제 폭발이 나왔습니다. 건축물, 용기 내 또는 대기 중에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방발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폭발이라고 합니다. 폭발의 정의입니다. 감전이라 하면 전기설비의 충전부 등의 신체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전류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고압 등의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접촉, 합선, 혼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크에 접촉된 경우를 감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감전에 대한 정의입니다. 감전, 이것도 제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폭발도 있고요. 과거에는 화재 폭발이 하나였습니다. 화재 폭발이 하나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화재하고 폭발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는 점화원에 의해서 이렇게 불이 붙는 방화를 포함한 이것을 화재라고 불렀고, 폭발이라고 하면은 대기 중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폭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봤던 제 형태의 종류가 새로운 가이드가 제시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뀐 부분, 최근에 바뀐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문제화 안 되었을 뿐입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설명을 막 해놓고 유형이 뭐냐 써라. 이제 바뀌었으니까 써라.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로로 나왔을 때 쓸 수 있도록만 내용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먼저 나온다면 이런 형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필답형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작업형에 가잖아요. 작업형에 가면 오히려 이제 이 제 형태를 설명하라는 문제까지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중심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고, 필답형 시험에서는 설명을 해놓고 이 제2유형이 뭐냐라고 쓸 수 있는, 쓰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꼭 이 첫 번째 나오는 제2유형 있죠? 이걸 가로를 다 한번 쳐보세요. 1번부터. 가로를 다 쳐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써지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 정도는 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사항의 종류별입니다. 방금 앞에 있던 게 제2유형이었잖아요. 제2유형하고 사항의 종류하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혼동하시는 경우, 이런 용어를 막 섞어서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기인물, 가해물 이런 거 제2유형 써라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상. 제가 상자 나온 것들을 먼저 썼어요. 자상, 창상, 동상, 화상. 상자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사람이 다친 걸 나타내는 상해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앞에 나왔던 넘어짐, 떨어짐 막 이런 말들하고 이것을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상의 종류, 자상이 있습니다. 자상은 뭡니까? 자상과 창상을 많이 헷갈려 한다고 그랬죠. 예, 자상이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겁니다. 찔림입니다. 찔림. 자상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다? 찔림. 창상을 배임. 찔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배임을 이야기합니다. 배임. 동상이라는 것은 좋은 물질에 접촉한 경우죠. 화상이라는 것은 고온 물질에 접촉한 경우죠. 골절 뼈가 부러진 상해죠. 부종, 퉁퉁 부어오르는 상해죠.
중독 질식. 자, 여러분들이 가끔 놓치는 게 중독 질식이 제 유형이 아닙니다. 중독 질식은 상해 종류입니다. 상해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이 다치는 종류다. 사람이 다치는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앞에 있던 제 유형하고 섞어서 쓰면 안 된다는 거 구분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필답형 첫 번째 강의. 여러분들이 봤을 때 1번부터 이 내용까지 중에서 뭐가 제일로 복잡하게 보였습니까? 마지막에 가이드 바뀌었던 제 유형. 이것들이 용어들이 새로운 용어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가로 쳐놓고 설명 보고 뭐다 이렇게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단계, 원칙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은 시험에서 맞으라고 낼 때 내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유사계불사, 세관계직사, 아관작전사, 조사, 분시시, 예손, 원대 1대 29대 300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튀어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